대한민국 최고의 신명의가 치유의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의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현대인의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은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에 지방이 많은 상태를 뜻하는 말로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신명의 이현국 교수님과 함께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실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관계는 없는데요. 과거부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혈중에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전에 고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지질 안에 높을수록 나쁜 것도 있지만 낮을수록 나쁜 것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 중성지방이 높을 경우 나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좋은데 HDL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저지질혈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높거나 낮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높거나 낮은 이렇게 정상과 다른 범위에 있는 것을 이상이라고 해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하고 녹화 전에 여쭤봤었는데요. 지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지질과 지방의 차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비슷하게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엄격히 말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질은 조금 큰 개념이고 지방은 그 안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에 용해되지 않고 또 비극성 용매에 용해되는 생체 분자를 총칭해서 지질이라고 하고 이 지질 안에는 지방산, 중성지방, 또 인지질, 지용성 비타민, 스테로이드 등을 포함한 것을 다 총칭해서 지질이라고 하고요. 지방은 지질 안에 속하는 한 종류인 중성지방, 이것만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약 40% 정도인데요.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은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혈관 위험 인자로 가장 중요한 지질 수치는 무엇인가요? 네, 지질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동맥경화증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또 위험인자 중에 하나로서 중성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보호인자라고 많이 하는데 높을수록 유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HDL 콜레스테롤은 그 임상 데이터가 조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여러 이견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위험 인자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를 어디까지 낮춰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과거에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낮추고 너무 많이는 낮추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wer the better 이렇게 해서 LDL 수치가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면 밑에 가로축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이고요. 이 세로축은 심혈관 질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수록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LDL 수치가 낮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소 이 밑으로는 유지를 해주라고 여러 가지 군을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위험군, 또 중등도 위험군, 또 당뇨병과 고위험군,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초고 위험군 이렇게 나누어서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 130, 170, 55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협심증이나 또 심근경색 환자들 경우에는 55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장병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을 하면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심장내과 환자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심근경색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해 주면 심근경색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전에 보고된 것인데요. 누적 LDL 총량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LDL 수치 아니면 일반인의 LDL 수치 곱하기 나이를 해서 그 수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평가하는 그래프를 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축이 나이고 또 그래프는 LDL 값인데요. 이 두 값을 곱하게 되면 누적 LDL 총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쪽에 심근경색 위험도하고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LDL 값을 만약 조절하게 되면 이 다음 그래프 보시면 LDL 값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 기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와 LDL을 곱하였을 때 누적 LDL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도도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게 되면 얼마든지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나이가 더 늦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닐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궁금한 것이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예, 이상 지질 혈증은 일단은 노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LDL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지질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갑니다.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더 높은 경량을 보이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지나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보다 더 LDL 콜레스테롤이 50세가 지나게 되면 더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나이와 성별의 어떤 이유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전적으로 지방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 지질 혈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습관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경우에 또 올 수도 있고 또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간, 심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상 지질 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거든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LDL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LDL 수용체 그리고 아포비 PCSK9이라는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에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점색체 우성 유전이 되는데요.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속하는 것은 이형접합이 있고 또 동형접합이 있는데요. 한 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또 두 개 유전자 모두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인구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250명당 1명, 그리고 동형접합인 경우에는 30명당 1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검사가 너무 발달을 하고 빨리 조기 찾아내다 보니까 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유전적 요인으로 오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일 경우에는 심뇌혈관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이 소리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나요? 네, 초기에는 무증상이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상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겠지요. 건강검진을 할 때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애도 있고 네. 하지 않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 않는 애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번씩 무엇인가 좀 가족력이 있다든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황색종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이나 발목 쪽에 아킬레스건 쪽에 이렇게 노란색의 종양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피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주 살짝 제 손을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상 지질 혈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치료법은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위험군, 또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으로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목표 수치 그 이하로 조절하기 위해서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이게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제까지 사용해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약제나 주사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제나 주사제를 사용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간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장이고 여기 붉게 보이는 것이 혈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이 합성하는 것을 막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작게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가 스타틴이라는 약제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다시 흡수가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약제가 에제티마이브라는 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유입을 시켜서 혈관 내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CSK9 억제제인데요. 스타틴과 에지티마이브는 경구약제이고 또 PCSK9 억제제는 주사제로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혹은 요즘은 아예 PCSK9 생성 억제제를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그 약제도 개발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스타틴을 사용해보고 또 에지티마이브를 병령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PCSK9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약제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일 먼저 그냥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지 않게 합성을 억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스타틴 제제라고 하셨어요. 이 약품의 부작용은 없나요?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 혹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혹은 이상지질 혈증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근육통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간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고 또 당뇨병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의학 지식들이 많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면서 오시는데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지질 혈증으로 인한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음식이나 식이요법을 권장을 하는데요. 스타틴 대표적인 부작용이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육통도 많아야 한 5%에서 10%이고요. 또 간 기능 저하도 거의 잘 관찰되지는 않는데 또 생기면 약을 끊거나 다른 약제로 교체하면 없어지고요. 당뇨병도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한 5%에서 10% 정도인데 당뇨병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또 그것도 고용량의 스타틴을 또 장기간 오래 사용할 때 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상 지질혈증 치료에 중성 지방은 조절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성지방 역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속하기 때문에 200 미만일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면 되겠고요. 200에서 500 사이인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틴을 사용해도 중성지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고 스타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500 이상의 아주 높은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 경우에는 추가 약물을 쓰게 되는데 파이브레이트와 오메가3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메가3는 지금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오메가3는 아직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순도의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하고요. 건강식품에 오메가3는 함량이 조금 작아서 그 효과가 어떨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분들께서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과연 이것이 완치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완치할 수 있나요? 네, 완치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치가 된다 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상지질혈증 대부분이 목표 수치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고혈압 약제를 먹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치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 약제를 끊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대부분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도 끊게 되면 약제를 끊게 되면 다시 본래의 수치로 바로 그 다음 날은 아니겠지만 점차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불가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에 철저한 자기관리, 운동과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는 또 목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기적인 피검사를 하면서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저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끊지 않고 계속 복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상 지질혈증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별다른 증상이 없이 찾아오는 질환인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병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될 경우 합병증이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증상이 없이 이렇게 이상지질혈증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 심근경색증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합병증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경동맥의 목 쪽에 있는 경동맥 협착증, 또 팔다리 쪽에 말초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또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급성췌장염까지도 올 수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선생님께서 만나보셨던 환자분의 사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상지질혈증 환자 치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55세 환자셨는데요.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심한 흉통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응급실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445, 제가 보통 한 200, 220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384, 제가 보통 한 160 이상 되면 높은 편인데 그 2배 이상으로 높은 분이셨고요. 그래서 또 가족력을 물어보니까 아버지와 여동생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환자분이 담배도 좀 하루에 한 갑 정도 하고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손을 보니까 손가락에 여기 조금 볼록 솟아있는 황색종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하였고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있어서 제가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게 보이는 것이 심장혈관인데요.
여기 상당히 좁아져 있는 그런 소개로 보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쪽에는 완전히 이 혈관은 막혀 있고요. 또 이쪽에도 많이 좁아져 있는 그런 소개로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스텐트 삽입을 해서 이 혈관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었고요. 또 이쪽에 막혀 있는 혈관은 이렇게 열어주고, 또 이쪽에도 넓혀준, 그래서 혈관들을 고치고 스텐트 삽입술로 통해서 잘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적으로 잘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것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워낙 수치가 높아서 스타틴과 에시티마이버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까 55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70보다 더 위에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PCSK9 억제제를 사용해서 그 뒤에 이제 39 정도로 관찰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지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운동과 음식이 대표적인데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제가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등을 하루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주 5일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또 저항성 운동, 저항성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저항성 운동, 스트레칭을 주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또 음식으로는 고기나 갈비, 또 껍질, 가금류 껍질, 그리고 튀긴 닭, 햄, 소세지, 베이컨보다는 생선, 콩, 두부, 기름기가 작은 살코기, 또 껍질을 벗긴 가금류를 권장을 하고, 또 버터나 돼지기름, 마가린보다는 옥수수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들기름을 권장을 하고요. 또 빵이나 케이크, 도넛, 팝콘보다는 통곡과 통밀, 신선한 채소, 그리고 초콜릿과 튀긴 간식류보다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곳에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식습관을 바꾸어 간다면, 저희가 이것을 먹지 않아야 돼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아니 이것을 먹으면 돼라고 다른 좋은 것을 대체해주고 그것을 자꾸 먹게 되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로 인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을 한 번에 고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끝으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상지질혈증, 이것이 심뇌혈관의 원인이 되고, 또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생명의 연장, 어떻게 보면 장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저희 의료진이라면, 또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자분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미리 피검사라든지 또 약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틴, 에시티마이버, PCSK9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치 있게 사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래 살지만 가치가 없게 오래 산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이 약제로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랑하는 것, 또 겸손한 것, 또 용서하는 것, 거룩한 것, 또 이런 것들이 심뇌혈관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샌디에고에 한번 갔었는데요. 포인트 로마섬이라고 여기에 국립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립묘지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훤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구름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수많은 묘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코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950년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36년생이었는데, 그러면 14살에 우리나라의 전쟁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분이었고요. 또 20대 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무덤을 보면서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사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셔서 건강하시고 또 나중에도 정말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따뜻한 말씀까지 전해주신 이현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